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타스 아카데미에서 자연계동식 팀장을 맡고 있는 부원장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그리고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문제에 결부시켜서 설명을 할 텐데요. 논술이라는 게 사실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특히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인 합격의 기준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려면 뭔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연계 논술의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또는 과학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오거나 혹은 공부 열심히 하면 논술도 잘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100%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논술 문제를 그리고 거기에 잘 이해하고 논술 문제들의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출제된 논술 문제들을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고요. 문제가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논술 문제를 분류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목에 따른 분류죠. 지금 현재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논술 문제를 분할해서 출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수학만 출제하는 학교들이죠. 물론 수리논술만을 출제하는 학교들도 과거에는 과학을 출제한 적이 있지만 적어도 3년 혹은 2년 전부터 유형이 거의 고착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은 한양대,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이대 이 외에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오직 수학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물론 같은 수학 문제를 수리논술로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문제 풀이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형태의 식의 전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따른 분류는 밑에 쓰기로 하고요. 일단 과목에 대한 얘기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리논술 안 보고 과학만 보는 학교는 있느냐? 아쉽지만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네, 과학을 보더라도 수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 플러스 과학 형태의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들이 존재하겠죠. 다만 이 경우의 과학 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과목을 나눠서 배우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하고 패스. 지구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논술 문제 출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과학 과목들을 나눠서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목을 분리해서 출제하는 학교들이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그리고 약간의 유형 차이는 있지만 건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리화학, 생물 세 과목을 출제를 하게 되고요. 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선택형이 아닌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경희대죠. 경희대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면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물리화학, 생물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문제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은 안 쓰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수능 성적과 내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리화학, 생물 세 과목은 못하겠다. 그럼 경희대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 과목을 분리해서 출제하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통합형 문제 출제를 하는 학교는 어디가 있느냐? 이제 별로 없어요. 수학 플러스 과학 통합형인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남은 학교는 사실상 중앙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형 차이는 있지만 숭실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통합형 문제라는 것은 한 문제를 푸는데 물리나 화학 또는 화학과 생물의 요소가 두루두루 들어간 형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앙대는 그렇게 풉니다. 하지만 숭실대는 소문항별로 문항이 갈리긴 하지만 과학 전체가 하나의 대문으로 통합된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굳이 이걸 유형에 다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자기가 지원하기 유리한 학교와 불리한 학교가 갈립니다. 물론 논술전을 지원할 때 오직 문제 유형만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죠.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좌우가 될 겁니다. 창호 선수 얘기하면 올해 입시에서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같은 학교는 최저가 없는 학교죠. 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렇지만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논술과 내신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가능하면 수능 성적이 맞춰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저가 엄격한 학교를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로 분류한 게 이런 형태라면 문제의 유형 분류가 있겠죠. 유형 분류는 과학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학 문제는 계산을 하건 혹은 설명을 하건 결국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제시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분류는 수리논술만으로 한정합니다. 수리논술에서의 유형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할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 유형이 있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연고대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는 진짜 욕 나오는 수준의 계산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심플하고 제시문에서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논증형입니다. 자, 세 번째가 증명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미묘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한양대에서 좋아하는 증명형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미분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의 어떤 그런 이항정리와 같은 공식들의 증명, 즉 이미 알고 있는 공식들을 증명해보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식 다 증명해봤는데요, 그걸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거나 혹은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식을 주고 증명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논증은 뭐냐? 논증형은 굳이 답을,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식을, 복잡한 형태의 식을 전개하고 그 전개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형태의 식으로 식을 방향성을 잡고 최종적인 답안까지 도착하는 형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증명형하고 유사한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형성해내야 될 식의 형태가 반드시 어떤 규정화된 형태의 식이 아닙니다. 그냥 요 형태의 식을 제시문과 문제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 형태의 식으로 바꿔보라,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문제를 얘기하죠.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 소문한 하나 정도는 논증형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형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논증형과 증명형은 필요로 하는 혹은 테스트를 하는 능력이 비슷합니다. 요구하는 능력이. 이건 결국 식의 전개 능력과 그리고 논리성을 봅니다. 반면에 얘는 계산 못하면 말창 꽝입니다. 계산력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계산 과정의 복잡함이야 당연히 수능 문제랑은 비교할 수 없을 거고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부분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시일 내에 어떤 수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술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풀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형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시험을 보러 가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만 풀어내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정해진 시간 동안 풀 수 있을 만큼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 수리 혹은 과학 논술, 자연계 논술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제시문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 제시문은 뭐에 쓰나?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라, 뭘 풀어라고 다 설명을 하는데 제시문이 왜 존재하는가? 제시문이 하는 역할은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 풀이의 방향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었을 때 도대체 이거 뭘 하라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는 영역별로 굳이 나눠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 문제는 문제 자체가 복잡하게 꼬이거나 혹은 2개 이상의 이론이 결부가 되면은 딱 읽었을 때 뭘로 풀어야 될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공식을 이용해라, 어떤 원리를 이용해라라는 문제 풀이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공식이 사용이 되거나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공식
비록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리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논술에서의 제시문은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그냥 넘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텍스트냐? 그것도 꼭 아닙니다. 즉,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푸는 방법이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어. 네, 완전 천재죠? 그럼 제시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올 경우에는 제시문을 읽고 그 방향성에 기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글씨가 갈수록 커지네요. 자, 답안 작성을 할 때는 네, 과정까지 다 써야 논술인 건 아니죠. 그럼 결국엔 이 답안 작성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분할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식,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계산이 됐든 전개가 됐든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답 또는 결론이 됩니다. 과학논술의 경우에는 이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의 계산이 원리에 따른 논증으로 대체가 될 뿐입니다. 뭐 최초의 식은 이제 배경이나 혹은 문제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단계는 많이 생략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식을 전개한다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내용을 전개해서 원하는 종류의 답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되는 중요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이 있어야 식의 전개가 가능하다면 그건 써줘야죠. 하지만 단순한 사칙 현상은 적어도 문제를 풀고 답안을 옮겨 적는 형태의 풀이가 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답안 구성에 좋습니다. 그러면 식 쓰고 결론 쓰고 끝이냐? 그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다면 최초의 식이나 혹은 문제의 배경 이걸 통해서 식을 구성을 할 때 왜 이런 식이 구성이 되는가? 왜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나? 왜 이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확률 분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하고 간단하게 계산 과정을 언급한 다음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 답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구사항과 합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자기들이 내놓은 모의논술에 대해서 예시답안을 써놓은 걸 보면 예시답안만 보고 이해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계산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좀 재수없을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의답안만을 보고 이해를 하려면 그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그렇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답안에 그게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생략이 안 된다고 해서 감점이 될 건 없지만 굳이 쓸 이유가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안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답만 찍어갖고 1, 2, 3, 4, 5 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말과 수식 두 가지를 합체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없죠. 문제라는 건 유형이 특정이 되어 있고 각각의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눠준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뭔지 그리고 제시문에서 뽑아야 될 내용이 뭔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읽을 시간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읽을 시간을 주기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제시문 보시고 문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문제는 2009년도 건대 문제입니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특히 이건 미적분 관련 내용인데 수리논술은 미적분을 공식으로 외워서는 풀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역산으로 적분에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과학 문제인데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배운 사실 이건 건대 2009년 문제 풀세트가 아닙니다. 3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적정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내용을 제시문의 내용에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네, 화학이죠. 프레온가스의 양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의 양에 비하면 아주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이유를 질시문의 오존 파괴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추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화투입니다. 재수없죠? 화학까지 배운 사람 출신형인데 화투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근데 과학에서 문제 출제는요. 화학원이 됐건 화학투가 됐건 텍스트가 있다면 문제 출제 금지 범위는 아닙니다. 물론 원에서 내는 걸 권장한다는 추천사항은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 원에서만 순수하게 문제를 낼 경우에 노즐 문제 구성이 힘든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학이죠. 물리는 원에서만 문제 출제를 해도 완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2가 문제로 출제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균관대처럼 원투를 구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반면에 생물은 원에서만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내용이 심화로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화학은 원만 갖고 문제를 출제하면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시문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보충을 이렇게 문제에서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안 배운 내용이라도 2 과목에 있는 내용이 다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반응 메커니즘 혹은 반응식 자체가 화학 2의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과학 1에 해당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제시문에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결국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에는 반응식이 총 3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반응식은 프레온가스에서 염소 원자가 분할되는 형태의 반응식이기 때문에 문제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프레온가스를 밖으로 방출해내면 이렇게 돼서 염소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식이 문제인데 두 번째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Cl 플러스 O3는 ClO 플러스 O2 그리고 여기서 나온 ClO는 다시 O3랑 반응해서 2개의 산소 분자와 염소 원자로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식을 써놓으면 이상할 게 없는데 다음 쪽에 보시면 이거 2개를 연결해서 이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결국 뭐냐면 2개의 오존 분자가 3개의 산소 분자로 변화되는 거죠. 자, 염소 원자는 이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응식에서는 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반응에 참여하지만 하지만 반응 전후의 물질 양에 변화가 없는 물질 이런 물질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이런 물질을 촉매라고 하죠. 촉매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다만 정확한 정의가 애매할 수 있는데 대충 읽어봤을 때 눈치가 빠르면 문제를 읽는 순간 촉매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과 과정에서 촉매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는 촉매가 반응식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촉매의 기본 정의상 반응식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응식에 들어가더라도 전후의 양의 변화가 없으면 됩니다. 이 2개의 반응식을 더해서 하나의 반응식으로 정리하면 이 반응식에는 염소가 없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염소 원자의 역할은 오존이 산소로 분해되는 걸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응이 끝나고도 여전히 염소 원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지극히 작은 양의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이유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네, 오존층을 붕괴했지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염소는 어떻게 돼요? 끓여 먹나요? 아니죠? 이것도 결국엔 딴 데로 가야죠. 또 붕괴합니다. 또 붕괴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염소 원자만 있다면 시간상으로는 모든 오존층을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 800에서 1000개 정도의 오존 분자를 붕괴를 한 뒤에는 이 염소가 비활성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은 붕괴자 반응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1번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1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왜 지극히 적은 양으로도 할 수 있냐? 촉매니까. 그럼 촉매가 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염소 원자는 반응에 참여해서 오존이 쉽게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반응 전후를 통해서 염소 원자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염소 원자가 굉장히 많은 양의 오존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걸 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여기다 말로 써주면 더 좋겠지만 정말 지금 공간도 적고 네, 글씨도 별로 안 이쁘니까 대충 이렇게 원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더하고 그리고 총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언급해주면 사실상 1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다 된 겁니다. 2번하고 3번은 화학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입니다. 건대가 아까 내가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다르냐면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문제는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건대는 예외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3개에서만 문제 출제를 하되 소문항 중의 절반을 그 내부에서 수학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과학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식의 구성이나 혹은 과학적 배경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제 유형이 됩니다. 뭐 딱딱한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풀고 2번, 3번은 이쪽으로 지울게요. 시간 벌써 20분 지나지 않네. 자, 2번 문제를 풀면 3번은 거의 자동입니다. 그래서 2번이 문제인데 뭐 수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조금 더 문제를 풀는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역산으로 적분으로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음함수의 적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 역산으로 적분으로 연결하는 걸 대학 가면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원리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풀어봤냐? 그건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 음함수의 미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변형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닥치고 열었다. 그럼 이거는 손 못 댑니다. 실제로 문제는 아니고가 계산이 지극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시켜보면 푸는 학생들은 1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함수의 미분이 뭐죠? 일반적으로 음함수와 양함수의 구분은 y = fx의 형태로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x와 y가 한쪽으로 묶여서 f의 xy = 0으로 구성된 형태의 함수를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양함수와 음함수는 서로 형태가 변형이 될 수 있는 관계죠. 이때 양함수로 나와 있는 함수는 그냥 공식으로 미분하죠. 하지만 음함수로 나와 있는 함수는 미분시켜야 될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 k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x제곱은 2x가 되고요. 뒤에 y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어서 y에 대해서 미분하지만 뒤에다가 dy/dx라는 변화량 식을 써줌으로써 식이 성립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dy/dx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y'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정의하면 y'=-y분의 x가 되는 거죠. 이건 다 알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면서요. 그러면 더함수가 있으면 원래 함수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식을 조금 형태를 변형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x = 제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y를 구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난감하죠. 이런 형태로 풀어본 적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의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분을 할 때 변수를 분할해서 적분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식에 따라서 암기적으로 원래 원시함수를 구하는 형태의 연습으로는 여기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y'하면 순수하게 x에 대한 식으로만 전개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y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미분하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의 미분은 y가 있는 항은 y끼리 묶고요. x가 있는 항은 x끼리 묶음으로써 정리를 합니다. 지금 원래 식이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y의 dy 그리고 마이너스 x의 dx의 형태로 식을 바꾸는 거죠. 각각의 적분 변수가 있는 변수끼리 묶고요. 이제 이걸 인테그랄을 취함으로써 미소 단위인 dx, dy를 없앱니다. 없애는 과정에서
부정조건을 이 경우에는 부정조건을 해도 되겠네요. 예, 조건 범위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치면요. 이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럼 앞에 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 y제곱. 뒤에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양쪽에서의 적분선수 한 대로 묶어서 플러스 c로 써줍니다. 이것이 양변에 2 곱하고 10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다시 나오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 풀이 원료입니다. 물론 복잡한 미분 방정식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지만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이번 문제를 실제로 푸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파괴 속도가 농도에 비례하는 경우와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에서 시간에 따른 오존의 농도를 초기 농도와 시각 t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유도하라고 했는데 이 반응 속도라는 원리 자체는 여러분이 화초 내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제시문 나에서 그 반응 속도 식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파괴 속도가 오존 농도에 비례한다면 제시문 나의 원리에서, 이건 여러분이 제시문 식에서 뽑아내야 될 내용이죠. 마이너스 d O3 dt가 k 곱하기 O3다 이거죠. 이거요 O3 y로 바꿔보시면요, 혹은 t에 대한 식이니까 O3를 x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얘가 일종의 x 프라임이 되고요, 얘가 x에 대한 식이죠. 물론 y가 없긴 하지만 y가 있든 없든 여기서 접근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죠. 즉 이걸 접근해서 O3의 시각, O3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여기 있는 O3는 이거랑 묶고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음함수의 접근, 말이 좀 이상하네. 미분 방정식의 원리에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O3분의 1 D53 마이너스 K의 DT, 이걸 인테그랄에 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안 되고 정적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적분의 범위라는 건 결국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시각 t가 0에서부터 t로 갈 때까지 O3의 농도는 초기 농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3의 농도로 형태가 변화해야 됩니다. x분의 1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lnx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ln의 O3 오버 O3 제로가 마이너스 kt가 될 거고요. 이걸 O3에 대해서 정리하면 O3 제로 초기 농도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됩니다. 이게 1차식에 비례하는 반응 속도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된 오존의 농도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똑같지만 식이 다르죠. O3의 붕괴 속도가 O3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역시 적분 변수를 일치시켜서 얘를 묶어갖고 접근해야 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 경우의 식은 O3의 제곱분의 1의 D53 마이너스 K 곱하기 DT가 될 겁니다. 접근해야죠. 구간은 똑같습니다. 0부터 T까지 초기 농도 그리고 오존 농도. 근데 문제는 O3분의 1을 접근하면 로그 함수가 나오지만 이걸 접근해도 분수 함수잖아요. x제곱분의 1 접근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x죠. 따라서 얘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O3분의 1이 플러스 O3 제로분의 1 이퀄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자, 얘 넘기고 얘 넘겨서 O3분의 1로 정리하고요. 통분하고요. 통분한 다음에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이 경우에 오존의 농도는 1 플러스 KT 곱하기 O3의 제로 분의 O3의 제로로 정리가 될 겁니다. 다르죠? 그죠? 양쪽 식에서 나오는 형태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이, 이걸 구하는 게 문제 2번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사용된 적분은요, 실제로 공식상으로는 여러분이 배운 적분 공식에서 전부 다 할애가 됩니다. 이건 배운 내용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dy와 dx가 가려있을 때 미분식 내부에 이렇게 y가 또 있는 경우에 적분은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분은 많이 해봤죠. 음함수니까 접선 비율비고 하면서 맨날 하는 짓이 이 짓이잖아요. 근데 이걸 적분을 통해서 역연산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잘 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도록 거기서 제시문 나에서 식을 준 거죠.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런 식의 변형풀이는 응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교과가 좀 바뀐데 이때 나오고도 한 2번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럼 3번은요. 반감기의 개념만 알면 끝입니다. 반감기 이제 20분 남았어? 이게 뭐야? 마무리하시죠. 자, 그래서 반감기의 개념만 알면 끝인데 이건 직접 계산을 안 해줄게요. 여러분이 해보면 되고 여기까지 구하면 반감기라는 거는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하면 초기 농도가 O3 제로일 때 이게 2분의 1 O3로 되는 O3 제로가 되는 초기 농도가 O3 제로일 때 오존의 농도가 절반이 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T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1차식의 구조에서는 T가 O3 제로랑 상관없는 형태의 식이 될 겁니다. 반면에 2차식에서는 이 반감기라는 게 O3 제로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의 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파괴 속도가 농도의 비례인지 농도의 제곱의 비례인지는 붕괴 반감기가 농도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반응식 자체가 1차다라는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반응 속도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네요, 시간상. 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촉매나 반응 속도 식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분모함수 미분의 역산인 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즉 이런 식의 적분을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억을 해두면 어떤 형태의 문제에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